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T-50은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항공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T-50이 처음 개발될 당시 관련 사업비가 50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T-50 고등훈련기의 숨겨진 개발 비하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방산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최초라는 타이틀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타이틀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T-50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음속 훈련기조차 거의 만들어 본 적 없던 우리가 초음속 T-50을 개발하기까지 겪은 어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T-50이 처음 개발될 때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초음속의 기술 확보, 자본과 인력 부족, 그리고 기술 이전과 협력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아음속 훈련기조차 경험이 적었고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한 공기역학적 분석과 구조적 설계, 그리고 고출력 엔진 기술 등이 부족했죠. 초음속 비행은 단순히 하늘을 빠르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저항, 열 문제, 안전성 등 복합적인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충격파와 이에 따른 구조적 스트레스는 기존의 아음속 항공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를 알고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자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초기 예산은 겨우 5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충 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과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영국의 BA 호크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면서 아음속 항공기 개발 기술을 이전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T-50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제작사의 기술 이전 문제도 컸습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 과정에서 양측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T-50의 개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이로 인해 두 기관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국가연은 이를 거부했고 당연히 협력 관계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졌는데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사태로 인한 환율 변동과 자금 문제도 발생하여 개발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자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절충교역, 인력 확보,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T-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초음속 항공기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T-50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T-50이 F-16과 비슷한 외형을 갖게 된 것도 개발사가 모두 록히드 마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50 개발은 단순히 한 기체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4, F-5 전투기들을 사용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 도입된 이 전투기들은 한국 공군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F-4와 F-5 전투기 덕분에 한국은 체계적으로 공군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전력 측면에서도 북한보다 더 강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 기체들이 바로 이 전투기들이었죠. 하지만 이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 전력 강화에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도 안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간섭과 각종 제약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F-5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을 미국산 부품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요. 게다가 F-4 전투기는 성능 개량을 제한하여 한국 조종사들의 임무 편의를 위한 간단한 개선조차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기술 간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90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에서는 T-50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연구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의 전투기 개발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계획의 심의 통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고난도의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1990년대 대한민국 여건에서는 자본, 인력, 기술 모두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공군이 차세대 훈련기 도입을 원했던 터라 각고의 노력 끝에 심의를 통과했지만 처음 배정받았던 예산은 겨우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진은 절충교육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절충교육이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들여올 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을 요구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부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의 BA 호크 고등훈련기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으로부터 아움석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이전과 교육을 얻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개발의 기반 기술을 획득하였는데요. 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던 T-50의 개발이 갑작스러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국방부에서 훈련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걸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7년 안에 남은 고등훈련기를 모두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를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에서는 자국 기술력으로 훈련기를 만들 수 있어야만 향후 한국형 전투기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한 끝에 간신히 고등훈련기의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형 훈련기를 개발하는 동안에는 임시로 T-38 탈론 훈련기를 헐값에 임대하여 추가적인 개발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절충교육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아움석 기술을 넘겨받았다면 이번에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은 록히드 마틴의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충교육을 통해 초음속 항공기 기술을 비롯한 각종 기술을 추가로 이전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탐색 개발 조직이 편성되고 설계팀이 록히드 마틴에 파견되어 설계 임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탐색 개발이란 연구 개발의 첫 단계를 지칭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의 기술 및 공학적 해석,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합니다. 핵심 요소의 기술 연구를 통해 체계 개발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움석과 초음속 중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최선 급강하 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평 비행에서도 초음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의 기술력으로는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이 군 내부에서도 불안하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초음속을 고집하던 공군도 아움석 훈련기 개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전투기 개발을 주도했던 전용훈 박사는 초음속 훈련기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초음속 훈련기 개발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우리 개발진이 초음속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갈수록 전투기의 기동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고등훈련기도 그만큼의 기동성을 갖춰야 원활한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개발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전술인문기와 전투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공군에서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초음속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초음속기를 개발해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T-50은 초음속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록히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탐색 개발이 진행되었고 총 19개의 설계 형상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후테익 외형의 기본 설계를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형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실 전투기는 어떠한 날개 형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현대 전투기의 날개 형태는 전투기의 성능과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전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후테익입니다. 후테익은 날개가 뒤로 기울여진 형태로 고속 비행 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테익을 채택한 항공기는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후테익 전투기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16이 있습니다. F-16은 높은 기동성과 속도를 자랑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공군도 F-16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KF-16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KF-16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기종입니다. 그 다음은 델타익인데요. 델타익은 삼각형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의 날개로 초음속 비행 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델타액은 돌풍에도 덜 민감해 저고도 비행 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음속 이하의 속도에서 비행할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델타액 전투기로는 다소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다목적 전투기 도입 시 라팔과 타이푼을 후보로 고려한 바 있을 정도로 이러한 전투기들이 가지는 성능과 장점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우리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있죠. 바로 중국의 젠20입니다. 중국은 젠20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전투기가 5세대급 완전 스텔스 기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나드가 달리면서 세계 전문가들이 중국제 전투기의 스펙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나드는 전투기 고유의 능력에서만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기술입니다. 보통 카나드는 주날개 앞쪽에 위치한 작은 날개로 항공기의 기동성과 조종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델타입 기체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기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이 이 카나드를 통해 조종성을 크게 향상시킨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이 처음 KF-X 사업을 진행할 때 KF-21 보람에 역시 카나드를 채택해 기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나드는 기능적으로만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이 처음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카나드를 달지 말지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지금이야 KF-21에 접목된 기술들이 하나둘씩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꿀리진 않았지만 1990년대에는 그 누구도 한국산 전투기가 이런 놀라울 성과를 보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카나드의 가장 큰 단점인 피탑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결국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KF-21이 5세대 완전 스텔스 기체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KF-21에는 카나드가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변익입니다. 가변익은 비행 상황에 따라 날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날개라 할 수 있는데요. 가변익은 저속에서는 날개를 펼쳐 안정성을 높이고 고속에서는 날개를 접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가변익 기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14 통캣이 있습니다. F-14는 톰 크루즈 주연 영화의 탑건으로도 유명해졌으며 가변익을 통해 다양한 비행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가변익 전투기가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기술력이 부족했던 1970년대 전후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나서 가변익기는 남심을 자극하는 뭔가 있는 아주 멋있는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투기의 날개의 형태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설계자의 의도와 전투기의 목적에 따라 선택됩니다. 또 기체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단발 엔진과 수직 미익을 선택하였고 짧은 기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 흡입구를 양옆 두 갈래로 설계하여 기본적인 탐색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